1년 동안 열심히 지원들 하셨을 거예요. 이맘때쯤 되면 취업 재수를 할까 아니면 어디라도 취업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무조건 떨어지는 확률을 보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걸 많은 구직자들이 내 탓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하지만 그러시지 마세요. 스스로를 믿기를 바라시고요. 올해 강의 소제목으로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일단 취업 혹은 취업 재수에 관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지원들 하셨을 거예요. 이맘때쯤 되면 취업 재수를 할까 아니면 어디라도 취업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어디라도 취업을 해서 들어간다는 분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흔히 수능 때 하듯이 반수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취업을 하고 나면 뭐가 되냐? 휴가를 쓸 수 없죠. 반수는 성공할 수 없어요. 재수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 마음에 드는 회사에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반수는 불가능하다. 물론 가능한 경우도 간혹 있죠.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본 강의의 핵심은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지원할 것인가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어떻게 지원하냐면 자소서를 한 100개 정도 써요. 제가 아는 구직자 중에 가장 많이 쓴 1년에 가장 많이 쓴 학생은 250개까지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뭐 특별히 스펙이 부족하거나 학력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아요. 1년 250개를 쓰는 거예요. 다 안 되니까 쓰겠죠. 올해 100개 썼는데 다 안 됐어요.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150개를 씁니다. 그럼 될까요? 되지 않아요. 150개를 지원해서 한 개, 두 개 붙어요. 그 말은 확률이 1%라는 거예요. 1% 확률은요, 없는 확률이에요. 내가 걸릴 확률이 5% 미만이다. 그러면 없는 확률이에요. 무조건 떨어지는 거. 근데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무조건 떨어지는 확률을 보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올해 내가 어떻게 지원했는지, 각 단계별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보자고요. 취업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역량을 쌓겠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취업 재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첫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아직 역량을 쌓을 기회가 있죠. 물론 취업 재수하시는 분들도 역량을 쌓을 기회는 있어요. 역량을 내가 쌓았어요. 그 다음 뭐 하냐면 내가 어느 산업에 관심 있는지 산업 분석을 하게 돼요. 산업 분석 다음에는 직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가 서류 전형을 했죠. 대부분 저기서 떨어졌겠죠. 왜? 기업 선정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일단 지원할 수 있어요. 서류 전형으로. 저기서 100개 쓰면 99개가 떨어집니다. 나머지 하나는 인적성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떨어졌겠죠. 서류 끝나면 인적성 보고요. 그 다음 면접 보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을 하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먼저 역량 쌓기에 대해서 보죠. 역량 쌓는 것에 대해서 보려면 지난 10년간의 취업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10년 전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 지금 한 30살이 되셨거나 30살이 넘으신 분들은 한 번쯤 집중해서 들어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스펙, 스토리, 인문학, 직무. 저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네 가지 키워드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네 가지 키워드를 다른 걸로 인식하는 순간 취업 시장과는 좀 멀어지죠. 그 다음 기업을 선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기업 지원할까? 전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직무 적합성이에요.
내가 이 직무 할 수 있는가? 긴가민가해요. 이 직무 할 수 있나 없나?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빼고 지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긴가민가한 경우에 대다수는 무슨 이유냐면 내가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경우예요. 근데 직무 분석하기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취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관련 직무 담당자 인터뷰들 널렸어요. 몇 개만 읽어보시면,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직무 소개 몇 개만 읽어보시면 이 직무는 뭐 하는 곳이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직무가 뭔지, 내가 할 수 없는 직무가 뭔지 정도 한번 보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모르겠다.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고용노동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 적성 검사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바로 결과 나와요. 그 결과를 참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에 갔어요. 면접관이 어떤 서류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력서와 자소서 가지고 있겠죠. 그 기업의 인적성을 봐요. 인적성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의 성격이 어떤지, 이 친구가 영업 직군에 적당한지 인사 직군에 적당한 사람인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인적성을 봤는데 인적성 결과로서 나는 좀 소극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난 영업에 지원했어요. 자소서에 저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영업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쓴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자소서에 분명히 나는 리더십 있고 적극적이고 항상 나서는 거 좋아하고 라고 썼을 거예요. 면접관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자소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인데 인적성에 실제 나타난 이 친구의 성격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면접관이 질문할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소극적인 사람인지. 근데 내가 그거를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걸 예상하려면 뭘 해야 된다? 미리 인적성을 한번 봐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워크넷 들어가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꼭 한번 봐보세요. 무료로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어요. 다 봐봐요.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래서 내 직무 적합성을 고르는 거죠. 그 다음 산업의 성장성을 봐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현재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 무엇이냐를 보는 거죠.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회사 아니에요. 물론 나쁜 회사도 아니지만 10년 전 대기업 재계순위와 지금의 재계순위는 다르거든요. 제가 10년, 15년 전에 재계 탑5로 모든 취업 강의를 하던 분들이 항상 탑5로 말하던 어떤 기업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긴 뭐하지만 지금은 거의 부도 처리가 됐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회사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10년 전에는 탑5였거든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죠. 그 사이에도 수도 없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기업명이 아니라 산업을 보고 이 산업이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진짜 뜨는 산업이에요. 그럼 중소기업도 상관없어요. 제가 통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체감하기로는 진짜 뜨는 산업에 간 친구들은 초봉은 낮아요. 여러분 연봉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연봉 인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 제자 중에 한 학생을 예로 들면 그 친구가 초봉 2,400에 기업에 들어갔어요. 지금 입사한 지 3년 5개월 정도 됐고요. 현재 연봉 얼마일까요? 4,200이거든요. 2,400에 들어가서 보통 기업에 들어가서 2,400으로 들어갔으면 3년 3개월 뒤에 현재 연봉 얼마냐면 2,700 정도 받아요. 이 친구 4,200을 받죠. 그러니까 당장 초봉을 볼 필요는 없어요. 초봉을 5천 이상 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큰 차이 나지 않아요.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훨씬 더 밝은 미래가 보일 수 있다. 그 다음 뭐냐면 보상의 공정성을 보는 거예요. 저기 연봉이죠. 이 회사가 공정하게 보상해 주느냐. 요즘 인터넷 글 몇 개만 뒤져봐도 나와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저걸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직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 회사를 버리고 떠나라. 경력 어느 정도 쌓고 좋은 회사 떠나라라는 게 아니라 내 경력을, 내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갈 거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주로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요. 여러분이 기업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역량, 하나는 개인의 역량이고요, 하나는 기업의 역량이에요. 제가 단적으로 예를 이렇게 드는데, 롯데리아에서 10년 동안 알바를 했어요. 맥도날드로 이직될까요? 제가 말한 이직은 10년의 경력을 인정받고 회사로 옮기는 거예요. 나 롯데리아에서 10년 동안 햄버거 팔았으니 맥도날드 너희 나 시급 2만 원 줘. 여러분이 맥도날드 점장이라면 이 친구한테 시급 2만 원을 줄까요? 2만 원 주지 않아요. 왜 안 줄까요?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서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산, 또 하나는 영업. 모든 기업은 똑같아요. 무언가를 만들어서 파는 거. 기업의 핵심이죠. 만들고 팔고 만들고 팔고. 롯데리아, 맥도날드 한번 보자고요. 롯데리아의 생산, 햄버거를 만들겠죠. 햄버거 누가 만드나요? 알바생이 만드나요? 알바생이 만들지 않죠. 햄버거 패티 알바생이 만드나요? 패티 알바생이 안 만들어요. 본사에서 만들어서 오죠. 패티 알바생이 굽나요? 알바생이 안 구워요. 기계가 굽죠. 햄버거 빵 알바생이 만드나요? 본사에서 오잖아요. 알바생은 뭐 하나요? 순서대로 쌓기만 하죠. 빅맥 그거 빅맥송 외우면 누구나 쌓을 수 있잖아요. 순살고기 패티 위에 양상추 하나? 누구나 쌓을 수 있다고요. 빅맥송만 외우면. 즉 직무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도 되죠. 단순 반복적인 업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이 안 돼요. 그럼 맥도날드 영업, 롯데리아의 영업 알바생이 하나요? 알바생이 하지 않죠. 맥도날드의 알바생 때문에 가시는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배가 고파요. 햄버거 먹고 싶어요. 저기 맥도날드가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저기 롯데리아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기업의 브랜드가 하는 거죠. 개인의 역량과 기업의 역량을 놓고 보면 생산과 영업 모두 기업의 역량인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롯데리아에서는 알바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커리어를 쌓는 방법이 있죠.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이 직무가 나한테 마음에 들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알바할 게 아니라 점장 후보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점장 후보군으로 막내부터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일하면 점장이 돼요. 점장 달고 나서 요식업 분야에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고 그 기업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들의 커리어를 쌓는 방법이죠. 그냥 단순히 같은 기업에서 10년 알바했다고 내가 이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취업을 하든 뭐 창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게 두 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개인의 역량인지 혹은 기업의 역량인지, 내가 하는 일이 내 개인의 역량이어야 돼요. 내 개인의 역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커리어가 쌓이는 거죠. 이직을 하든 말든. 특히나 이 고민 우리 세대는 더 많이 해야 돼요. 경력 단절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요즘 여성분들도 경력 단절 고민 많이 하시지만 남성분들도 많이 해요. 물론 여성분들 훨씬 더 많이 하시긴 해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제 주변에도 한 친구가 그 출산 후에 와이프는 복직을 했고요. 남편은 휴직을 했어요. 육아휴직을 하고 있죠. 아이를 키워요. 이 친구 지금 경력 단절이 됐어요. 남녀를 떠나서 경력에 관한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누가 경력이 안 되냐? 개인의 역량을 계속 쌓아왔던 친구는 경력 단절이 안 돼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친구는 회사로 가든 창업을 하든 분명히 경제활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혹시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회사가 내 개인의 역량을 얼마나 쌓아줄 수 있는 회사인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커리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요. 다음으로 서류를 지원해요. 서류의 키는 자기소개서죠. 이력서에 어차피 쓰라는 대로 빈칸 채우면 되는 거고 핵심은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에 뭘 써야 되냐? 이 두 가지 쓰는 거예요. 직무 역량과 조직 역량. 직무 역량과 조직 역량은 뭐가 다를까요? 학교 다니면서 팀 프로젝트 해보셨죠? 팀 프로젝트 할 때 팀원을 뽑아요. 팀원 누구 뽑을까요? 내가 팀장이에요. 우리 팀원을 뽑아요. 누구 뽑냐면 발표 잘하는 애, PPT 기깔나게 만드는 친구, 자료 잘 모으는 친구. 이 친구들을 뽑아요. 이게 뭐냐면 직무 역량이에요. 발표 잘한다는 직무, PPT 잘 만든다는 직무, 자료 수집 잘한다는 직무. 근데 직무 역량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나랑 친해야죠. 우리 팀원들이랑 잘 어울리고 친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조직 역량이에요. 기업에서 원하는 결국 이거 두 개예요.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하고 주어진 직무를 잘하고. 이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직무 역량은 단점이 많더라도 강점이 있어야 돼요. 조직 역량은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이 많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직무 역량과 조직 역량의 차이는 결국 강점과 장점의 차이인데 이 둘은 국문학적 의미가 달라요. 강점은 남보다 내가 잘하는 거야. 장점은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즉 장점은 절대평가죠. 그냥 내가 잘하면 돼요. 나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리면 돼요. 내가 굳이 특별하게 남들보다 엄청나게 더 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직무 역량은 강점이에요. 남보다 내가 잘하는 거. 근데 남보다 내가 잘하는 걸 알 수가 없죠. 왜? 남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어느 기업에 들어가요. 이 직무에 지원을 해요. 그 기업의 그 직무에 해당하는 직무 역량을 5개 정도 뽑아봐야 돼요. 나 스스로. 그 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게 내 강점. 이거 자소서에 어필해줘야죠. 자소서에다 단점 쓰라고 하잖아요. 자소서에서 쓰라고 하는 단점이 뭐냐면 직무 역량에서 내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단점이에요. 내가 이걸 못하는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게 내 단점. 자소서에 단점 쓰라고 했는데 조직 역량에 단점 쓰는 친구 있어요.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죠. 조직 역량은 단점이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예전에 제 학생 중에 자소서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기업에서 떨어졌대요. 모 대기업 계열사에 썼는데 이 친구 단점을 뭐라고 썼냐면 저는 가끔 화가 나면 친구와 무아지경이 될 때까지 싸우곤 합니다. 라고 실제 써왔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온 학생이에요. 본인이 떨어진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냐고. 자폐어에 가서 그 기업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단점에 뭐 써야 되냐고. 인사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솔직한 본인의 진짜 단점을 적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진짜 단점 쓴 거예요. 가끔 화가 나면 친구와 무아지경이 될 때까지 싸우곤 한다고. 떨어졌죠. 왜? 조직 역량의 단점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치명적인 거. 되게 사소한 것도 조직 역량의 단점 쓰는 친구들 많아요. 저는 쉽게 친해지지 못합니다. 이런 거 조직 역량의 단점이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는 게 뭘까? 결국 직무 분석해야 장단점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추상적인 역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소서에 진짜 많이 쓰는 게 이거거든요. 특유의 소통 능력과 리더십. 엄청 많이 쓰죠. 굉장히 마법 같은 단어예요. 뭐만 하면 특유의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팀원과의 마찰이 있었지만 저는 팀장으로서 특유의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마찰을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 진행이 더디었지만 저는 특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유의 리더십은 없는 말이에요. 특유의 소통 능력도 없는 말이죠. 평가할 수 없어요.
엄청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너의 소통이 뭔데 도대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이 매년 내는 자소 상목이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은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본인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쓰시오. 300자. 저기 끄덕이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셨나 봐요. 이게 뭘까요? 전 이걸 소통으로 풀었거든요. 한 친구가 생각하는 게 그 친구의 생각은 소통이더라고요. 아름다움을 소통으로 풀자. 특유의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이해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썼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친구가 말한 소통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 화장품 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할랄 문화였어요. 아랍권에. 그 아랍 지역의 여성들은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화장품 업계에서 할랄 인증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죠. 아모레퍼시픽도 당연히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말하는 소통은 뭘까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예요. 입사 후에 나는 다른 문화를 이렇게 배워나가서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인재가 되겠다. 이게 소통이에요. 내가 말하는 소통이 뭔지. 팀 프로젝트 하는데 팀원 간의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특유의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 팀 프로젝트에서 구체적인 목적이 뭐였는지 목적으로 돌아가서 방향을 설정한 거. 이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를 보는 거죠. 자소서는 그게 다예요. 좀 더 구체적인 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단어를 바꾼다는 거 예로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장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셨나요? 장사? 장사가 뭔가요? 이거 장사죠.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거. 그 장사예요. 이것도 장사거든요. 어떤 물건 파는 거. 근데 첫 번째 장사와 이거 장사는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이것도 장사예요. 무역이라는 장사죠.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 것과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은 장사라고 말했지만 읽는 사람은 뭐라고 해석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내가 추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단어도 누군가에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장사죠. 우울하지만 이것도 장사예요. 그래서 최대한 추상적이지 않게 표현해 주는 거. 자소서는 사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죠. 왜 못하냐면 내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개잖아요. 나는 다 알거든요. 나는 특유의 소통 능력이라고 써도 내 과거가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난 이렇게 소통 능력이 뛰어나. 자소서에 많이 쓰는 사례 중에 이런 것도 많이 써요. 해외여행 갔던 거. 유럽 7개국을 여행하며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특유의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권을 즐기고 왔습니다. 라고 자소서를 쓰죠. 본인은 다 이해가 돼요. 내가 거기 프랑스에서 그 사람을 만났던 기억, 로마에서 막 길 잃었던 기억 다 나는 거예요. 읽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 자소서는 사실 그게 전부예요. 자소서를 지금 다시 준비해야겠다 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 작성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고등학교부터 적어놨는데 태어날 때부터 적어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 중학교 졸업, 대학교 입학, 대학교 졸업, 중간에 군대, 휴학, 굵직한 사건부터 적는 거예요. 그다음 예를 들어 중간에 부모님이 퇴직하셨다 다 적어요. 내가 여행 갔던 것도 적고요. 인턴한 것도 적고요. 알바한 것도 적고 이사 간 것도 적어요.
내 기억 속에 특별한 기억, 내가 정말 좋아했던 어떤 물건을 샀던 기억 적어요. 다 적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기억나는 책 다 적어놓는 거죠. 언제 읽었는지. 그게 내 연대기가 돼요. 그거를 자소서에 다 쓰란 말이 아니라 그거를 적다 보면 내가 까먹고 있던 중간중간의 기억들이 떠올라요. 기억에 이렇게 방점이 찍히면서 사이사이에 잊고 있던 게 떠올라요. 그러면 맞아. 이런 경험에는, 이런 자소서 항목에는 내 옛날에 했던 이 경험이 가장 좋은데 그 경험이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래 걸려요. 이거 진짜 오래 걸려요. 한 친구는 저랑 이거를 몇 달 동안 이것만 적었어요. 자소서를 썼죠. 자소서 3개 써서 2개 붙어서 갔거든요. 1년 지나서 그 친구를 얘기하는데 제가 모르는 그 친구의 과거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도 까먹고 있었대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기억에 기억을 짜매고 이걸 썼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기억이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스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먼저 적어봐야 돼요. 저걸 적지 않잖아요. 자소서를 뭐로 쓰게 되냐면 굉장히 단편적인 기억으로밖에 못 써요. 내가 최근에 나에게 가장 강렬했던 어떤 기억. 그래서 저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중에 구체적인 어떤 특정 기억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내가 어떤 역할이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예를 들어 여기 적힌 것처럼 2018년 1월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매일 같은 시간에 도시락을 드시러 오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계신 거예요. 나의 역할은 야간 아르바이트 학생이었죠.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즐겨 드시는 도시락 종류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시는 분들이 그걸 다 드시고 나머지 분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좀 젊은 층의 입맛에 맞는 돈가스나 이런 도시락을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입맛에 맞게 발주를 바꿨어요. 아저씨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죠. 이게 내 역량이에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거. 자소서에 쓰는 건 이걸 쓰는 거죠. 근데 자소서에 이런 걸 잘 안 적어요. 자소서에 뭐 쓰냐면 인턴, 아르바이트, 6개월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특유의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들 응대해 왔습니다. 이런 응대 능력이라면 땡땡사의 입사에서도 고객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써요. 두루뭉술하게 쓰는 거죠. 왜 그렇게 쓰게 되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알바를 했어요. 알바하면서 경험을 한 10가지 정도는 한 거예요. 자소서 쓰려니까 10개 중에 1개밖에 못 써요. 근데 1개만 쓰자니 좀 불안한 거예요. 나는 여기 알바하면서 10개나 경험했는데 혹시나 인사 담당자가 나 1개만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은데 분량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특유의 소통 능력으로,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특유의 리더십으로, 특유의 봉사 정신으로 라는 말로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면 평가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거. 이런 거예요. 친구랑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누구누구야 유럽 여행 재밌었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 유럽 7개국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돌아왔어. 참 재밌었어. 그 친구가 다시 안 만나겠죠. 좀 이상한 친구잖아요. 친구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내 친구는 나 프랑스 갔는데 대박. 와 나 거기서 길 잃었잖아. 와 거기 뒷골목에서 어떤 친한 형 만나서 나 그 형 집에서 3일 동안 잤다.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 얘기 들으면 나는 와 재밌었겠구나. 뒷골목에서 처음 보는 프랑스 형을 만나서 그 집에서 3일 동안 잤대요.
와, 이 친구 역시 소통 능력 좋아. 우리는 거기서 소통 능력을 느끼지 유럽 7개국을 유럽 7개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냈다라고 말한다고 소통 능력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구체적인 나의 경험을 써라. 그러면 자소서는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 다음 인적성 고사인데 인적성 고사를 포함해서 공무원 시험, 뭐 여러 가지 시험류들 다 포함이 돼요. 이런 법칙이 뭐 누가 만들어 놓은 거나 제가 만든 거예요. 6대 3대 1의 법칙. 두세 문제 차이에 함정을 벗어나야 돼요. 6대 3대 1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쳐요. 여기서 시험을 진짜 잘 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험은 똑똑하고 멍청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험에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6은 뭐냐면 쉬운 문제.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6이에요. 3은 뭐냐면 시간을 요하는 문제예요.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나머지 1은 출제자의 자존심. 풀지 말라는 문제예요. 틀려라라는 문제. 그럼 나는 뭘 맞춰야 되냐? 6이랑 3을 맞춰야 되는 거죠. 저렇게 보면 간단해요. 대부분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두세 문제 차이로 떨어져요. 특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죠. 두세 문제 차이로 떨어져요. 수도 없이 떨어져요. 두세 문제 갭이 줄어드느냐? 줄어들길 바라죠. 하지만 그 두세 문제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이렇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한 문제당 1분이에요. 전체가 5과목이에요. 과목당 10문제죠. 그러면 쉬운 문제 1분에 풀어야 되는 문제를 40초 만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요하는 문제 2분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 시간 배정 안 했어요. 물론 여기에 시간을 1분 넘게 쓸 거예요. 그럼 일단 5분 부족하죠. 근데 여기서 내가 2문제를 틀렸어요. 이 2문제를 틀린 거예요. 이 2문제를 왜 틀렸냐?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거예요. 원래 1분인데 1분씩 더해줬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 더 맞추려면 1분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초짜리를 3개를 더 맞춰야 되는 거죠. 2문제면 40초짜리를 6개를 더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두세 문제 차이는 한 과목 차이라고요. 실제 차이는, 갭 차이는. 그래서 엄청난 갭 차이예요. 예를 들어 오지선다예요. 1번이 답이 나왔어요. 2, 3, 4, 5번 안 보고 1번 확실하게 내가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과목이 더. 두세 문제 뭐 찍어서 더 맞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받은 점수가 찍어서 다 맞춘 점수예요. 절대 거기서 더 운 좋게 더 많이 찍어서 맞출 가능성 거의 0%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특정 시험을 준비하는데 매번 두세 문제로 차이로 떨어진다. 내가 너무 아쉬우면 진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보던가 아니면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두세 문제 차이 결코 작은 차이 아니에요. 저거 줄어들지 않아요. 진짜 안 줄어들어요. 근데 그 시험을 내가 못 친다고 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시험 프로세스가 나랑 맞지 않는 것일 뿐이지 내 능력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적성 시험을 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매번 너무 안 돼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인적성 없는 회사를 찾아야 돼요. 극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안 될 것 같으면 마음을 돌리는 것도, 좀 과감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자리는 적고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걸 많은 구직자들이 내 탓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떨어지는 거야.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하지만 그러시지 마세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내 몸의 기능의 절반을 써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자소서 면접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나한테 자신감이 없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정도면 참 괜찮지 않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정도면 참 괜찮아요. 나 이런 것도 할 줄 아는데 나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스스로를 믿기를 바라시고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